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그날 폐차장에서 일하던 고아 출신의 청년 박도연은 자신이 평생 피하고 싶었던 가족이라는 단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뒤흔드는 진실의 문이 열렸습니다. 과연 30년 전 그 밤 도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그 사건의 진짜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아버지라 불리는 남자? 아니면 그 옆에서 미소 짓던 또 다른 남자? 혹은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제3의 인물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30년 전 한밤중에 사라진 아이의 비밀과 부자 앞에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인천 변두리 성일 폐차장, 오후 3시가 넘어서 막 실려온 고급 수입 세단이 있었습니다. BMW 7 시리즈였지만 이제는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찌그러져 있었어요. 앞부분이 완전히 박살난 채로 크레인에 매달려온 참혹한 모습이었습니다. 보닛은 완전히 접혀 있었고 프런트 범퍼는 아예 떨어져 나간 상태였어요. 35살 도연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장갑을 꺼내며 차량 주위를 한 바퀴 돌았어요. 사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일상적인 풍경이었어요. 매일같이 이런 차들을 보며 살아왔으니까요. 습관처럼 글러브 박스를 열어보던 도연의 손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딱딱한 게 손끝에 걸렸어요. 숨겨져 있던 작은 봉투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쓰레기통에 버렸을 텐데 왜인지 모르게 손이 멈춰졌어요. 봉투는 오래되어 보였어요.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마치 누군가 소중하게 보관해온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이 부드럽게 달아있는 걸 보니 자주 만져진 것 같았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보니 오래된 아기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밝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진 뒤편에는 희미하게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자신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눈매, 코, 입술의 모양까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게 뭐지?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과 함께 병원 서류 조각도 들어 있었어요. 종이가 오래되어서 일부가 찢어져 있었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자세히 들여다보니 성심재단 의료비 지원이라는 문구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30년 전이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성심재단이라는 이름이 낯설지 않았거든요. 자신이 자란 성심고아원과 비슷한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며 도연은 서둘러 봉투를 작업복 안주머니에 넣었어요. 누군가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습니다. 그때 성심고아원 출신 선배인 덕배가 다가왔습니다. 52살인 덕배는 도연보다 17살 많았지만 항상 동생처럼 챙겨주곤 했어요. 덕배의 얼굴에는 항상 온화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도연아, 안색이 안 좋은데 괜찮냐? 덕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그 사진 생각뿐이었습니다. 손이 자꾸 주머니로 향했어요. 덕배는 도연과 같은 성심고아원 출신이었어요. 고아원에서 나온 후 줄곧 이 폐차장에서 일해왔습니다. 둘 다 똑같은 처지였지만 덕배만큼은 항상 도연을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마치 친형처럼 말이에요. 무슨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덕배가 도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뭐가 뭔지 모르겠었거든요. 오전 10시쯤부터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태수, 박민호, 이정우 3명이었어요. 모두 도연보다 나이는 많았지만 이 일을 시작한 건 도연이 더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연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특히 점심시간이 되면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야, 저기 도연이 또 혼자 먹고 있네. 저런 놈이 어디까지 올라갈 생각이야? 평생 기름때나 묻히면서 살아야지. 그래도 손기술만큼은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손기술이 뭐가 대수라고? 뒷배 없으면 다 소용없어.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하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일자리라도 잃으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덕배가 화를 내며 동료들을 나무랐어요. 야, 너희들 너무 심하잖아. 도연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형님도 똑같은 처지면서 뭘 그렇게 감싸고 그러세요? 태수가 비웃으며 대답했어요. 덕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도 을의 입장이었기 때문이에요. 오후 3시쯤 사장 홍만석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저기 BMW 좀 봐줄래? 도연이 차량을 살펴보니 엔진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어요. 다른 동료들은 이미 포기하고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이거 안 돼요, 사장님. 완전히 끝났어요.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도연은 달랐습니다. 차량 밑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엔진 블록은 멀쩡했고 문제는 전기 계통과 연결 부위에 있었습니다. 2시간 정도 매달린 끝에 도연이 외쳤어요. 사장님,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만석이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엔진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이거 어떻게 한 거야? 그냥 연결 부위만 다시 맞춰줬습니다. 도연이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은 느낌이었거든요. 덕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야, 도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두 번 잘한다고 뭐가 달라져? 민호가 시큰둥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저녁 7시 도연은 집으로 향했어요. 지하철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투룸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 지연의 차가운 시선이 도연을 맞았어요. 30살인 지연은 중소기업 사장의 딸이었습니다. 도연과 결혼할 때만 해도 사랑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각종 고지서와 연체 통지서가 어지럽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비까지 모든 게 밀려 있었어요. 또 늦었네. 지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짜증이 배어 있었어요. 미안해. 일이 좀. 폐차장에서 뭘 그렇게 바쁘게 할 게 있어? 당신 월급으로는 답이 안 나와. 언제까지 이딴 식으로 살 거야? 지연의 말이 날카롭게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조금만 더 버텨줘. 내가 기술을 더 배워서. 기술? 3년 전에도 똑같은 개소리 했잖아. 진짜 지겨워 죽겠어. 지연이 목소리를 높이며 소리쳤어요. 도연의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막혔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거든요. 그날 밤 도연은 좁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곰팡이 자국이 여기저기 번져 있는 천장이었습니다. 이게 내가 감당해야 할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연은 작업복 주머니에서 그 봉투를 꺼냈어요. 어둠 속에서도 사진 속 아이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정말 나와 닮았을까 하는 생각에 조심스럽게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 사진을 다시 봤어요. 지연이 깰까봐 이불로 몸을 가리고 말이에요. 사진 속 아이는 정말 도연의 어린 시절과 닮아 있었습니다. 특히 눈매가 거의 똑같았어요. 설마 이게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성심재단이라는 글자는 계속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게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도연은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풀어보겠다고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새벽 4시에 폐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들지 못해 눈이 부어 있었어요. 그 봉투와 사진 때문에 머릿속이 계속 복잡했습니다. 덕배가 언제나처럼 일찍 나와 있었습니다. 도연아, 안색이 영 안 좋네. 혹시 아픈가? 덕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괜찮습니다, 형. 도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오전 9시쯤 다른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들이 도연 없는 자리에서 뒷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태수가 컵라면을 후루룩 먹으며 도연이 요즘 딴짓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제도 멍하니 있더라고 맞장구 쳤어요. 사장님이 너무 도연이만 띄워주네. 우리도 할 줄 아는데 말이야. 정우가 시큰둥하게 덧붙였어요. 태수도 고개를 끄덕이며 불평했습니다. 맞아. 클래식카 복원도 맨날 도연이만 시키고 우리가 경력이 더 오랜데도 말이야. 그들의 말에는 질투와 시기가 가득했습니다. 도연의 실력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어요. 덕배가 화를 내며 일어났습니다. 도연을 질투하는 게 너무 뻔히 보인다며 그만하라고 말했어요. 너희들이 도연이만큼 꼼꼼하게 일해봤냐? 실력도 없으면서 시기나 하고. 덕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태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형님도 같은 처지면서 왜 그렇게 도연이 편만 드냐며 투덜거렸어요. 어차피 우리 같은 사람들이 뭘 해도 한계가 있어. 덕배의 얼굴이 붉어졌지만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을의 입장이었습니다. 오후 2시쯤 사장 홍만석이 도연을 불렀습니다. 도연아, 저기 엔진 완전히 나간 벤츠 있지? 한번 봐줄래? 다른 동료들은 이미 포기한 차량이었어요. 엔진 블록이 금이 가서 완전 폐차감이라고들 했습니다. 사장님, 저거는 정말 안 될 것 같은데요. 태수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부품값도 안 나올 거예요. 시간 낭비입니다. 민호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차량 아래로 들어가 자세히 살펴봤어요. 엔진 블록의 금은 같지만 다른 부분은 멀쩡했습니다. 엔진 블록 전체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냉각 라인만 살리면 10분 정도 작동은 되겠다는 판단이었어요. 도연의 손은 어둠 속에서도 정확하게 부품들을 찾아갔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경험이었습니다. 1시간 동안 매달린 끝에 도연이 외쳤습니다. 사장님, 시동 걸어보세요. 만석이 반신반의하며 시동을 걸었어요. 그러자 엔진이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사장이 깜짝 놀라며 어떻게 한 거냐고 물었어요. 도연은 겸손하게 냉각 라인만 임시로 연결해서 잠깐 돌아가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덕배가 감탄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야, 도연아.
너 정말 대단하다. 이런 차도 살려내고. 하지만 다른 동료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태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비아냥댔습니다. 한두 번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냐며 월급은 똑같지 않느냐고 시기 어린 눈빛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때 정우가 불쑥 한마디 했습니다. 근데 저 정도 기술이면 정비소 가도 돈 좀 만질 텐데. 왜 여기 있는 거지? 순간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정우의 말에는 시기보다는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이 도연을 따로 불렀어요. 도연아, 앞으로 어려운 차들은 내가 전담해라. 실력이 다르네. 네, 감사합니다. 도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가슴 한편으로는 뿌듯했지만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저녁 7시 반, 도연은 평소보다 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려운 수리 때문에 야근을 했습니다. 지하철에서부터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연이 보낸 문자 메시지가 평소와 달리 차가웠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어요. 지연이 거실 테이블에 여러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고했어라고 인사라도 했을 텐데 오늘은 고개조차 들지 않았어요. 늦었네. 지연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차갑게 들렸어요. 미안해. 수리가 좀 까다로워서. 앉아. 지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이 소파에 앉자 지연이 서류 뭉치를 내밀었어요. 카드 명세서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야? 도연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물었어요. 내 카드 대금이야. 300만 원. 지연의 목소리에는 죄책감보다는 오히려 당당함이 섞여 있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 달 월급의 2배가 넘는 돈이었습니다. 300만 원? 이걸 어떻게 썼어? 지연이 명품백, 화장품, 친구들과의 모임비로 썼다고 별일 아닌 듯 대답했어요. 친구들이 쓴다고 우리도 써야 해? 우리 형편이 어떤데?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형편? 당신이 더 벌면 되잖아. 친구들 남편은 다 과장, 부장인데 당신만 평생 말단이야. 지연이 맞받아쳤어요. 사실 며칠 전 친정에서 노골적으로 충고를 들었습니다. 고아 출신과 사는 건 인생을 망치는 일이라는 압박이 계속되었어요. 도연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연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돈을 어떻게 해. 친정에서 당분간 도와주기로 했어. 지연이 덤덤하게 말했어요. 그때 지연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건 또 뭐야?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서류야. 이제 그만 정리하자. 지연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감정이 없었어요. 갑자기 왜? 우리 뭐가 문제야? 문제가 뭔지 모르겠어? 4년째 똑같은 자리, 똑같은 월급.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지연의 말이 날카롭게 도연의 가슴을 찔렀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줘. 사장님도 내 실력을 인정해주기 시작했어. 실력? 그래서 뭐가 달라졌어? 월급 올랐어? 승진했어? 지연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친정에서 말씀하셨어. 고아 출신이랑 사는 건 인생 망치는 거라고. 지연의 말에 도연이 충격을 받았어요. 결국 친정 압박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야? 내가 고아인 게 죄야? 잘못이 아니라 현실이지. 배경도 없고 학벌도 없으면서 뭘 기대해? 지연의 말이 잔인하게 들렸어요. 도연이 무릎을 꿇고 애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더 열심히 할게. 이미 충분히 기다렸어. 4년이면 충분하지 않아?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서류에 도장만 찍어. 깔끔하게 끝내자. 도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지연의 눈에는 더 이상 사랑이 보이지 않았어요.
차가운 현실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할 시간을 줘. 생각할 게 뭐 있어? 어차피 결론은 똑같을 텐데. 지연이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혼자 거실에 남아 이혼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4년간의 결혼 생활이 종이 한 장으로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때 문득 어제 발견한 그 봉투가 생각났습니다. 작업복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다시 들여다봤어요. 혹시 이게 정말 자신과 관련된 거라면 뭔가 바뀔 수 있을까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희망에 불과했습니다. 도연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어쩐지 그 봉투가 마지막 희망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은 여전히 그 봉투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도 자꾸만 신경이 쓰였어요. 사진 속 아이가 정말 자신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서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에 성심고아원을 검색해 봤습니다. 자신이 자란 곳에 대해 더 알아보고 싶었어요. 검색 결과에 옛날 신문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30년 전 기사 중에 한성재단의 후원 소식이 있었어요. 한성재단 성심고아원의 거액 후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어요. 한성재단이 고아원 아이들의 의료비를 지원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특히 심장질환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심장 수술을 받았었어요. 혹시 그때 한성재단의 도움을 받은 건 아닐까요? 더 검색해보니 한성재단이 한성자동차 그룹과 관련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성자동차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었어요. 왜 그런 큰 기업이 작은 고아원을 후원했을까요? 도연은 한성자동차 회장 아들을 검색해봤습니다. 그러자 30년 전 충격적인 사건 기사가 나왔어요. 한성자동차 회장 아들 교통사고로 실종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니 당시 5살이던 아들이 교통사고 후 행방불명되었다고 했어요. 온 가족이 찾아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아이의 나이와 실종된 아이의 나이가 같았습니다. 혹시 자신이 그 실종된 아이인 건 아닐까요?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더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다양한 검색어를 입력해 봤습니다. 성심고아원 30년 전, 한성재단 후원, 심장수술 지원 같은 단어들로 검색했어요. 그러던 중 한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성심고아원에서 일했던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언급된 글이었어요. 30년 전 그 고아원에서 보육교사로 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도연은 김영숙 성심고아원을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에 페이스북 프로필이 나왔습니다. 50대 중반 여성으로 프로필에 성심고아원 보육교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30년 전 자신을 돌봤다면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연락하기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었습니다. 일단 더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며칠 후 도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폐차장에서 복원한 클래식카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놀라운 반응이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좋아요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성자동차 연구개발센터라는 곳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도연은 처음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한성자동차라는 이름을 보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혹시 이것도 운명의 장난인 걸까요? 전화를 받아보니 정말 한성자동차 연구소 직원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복원 작업을 보고 감명받았다며 면접 기회를 주고 싶다고 했어요. 도연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조사하던 한성자동차에서 직접 연락이 온 거였어요. 혹시 이곳에 가면 자신의 과거에 대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그날 밤 도연은 봉투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사진 속 아이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한성자동차에 가서 진실을 찾아내겠다고 말이에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운명이 자신을 진실로 이끌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었어요. 내일 면접을 보러 가면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 같았습니다. 폐차장에서 건져 올린 그 한 장의 사진이 모든 걸 바꾸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도연에게 생각지도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한성자동차 그룹 연구개발센터라고 자신을 밝힌 직원의 목소리였어요. 안녕하세요. SNS에 올리신 클래식카 복원 사진을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도연은 무슨 말인지 몰라 당황했어요. 며칠 전 폐차장에서 복원한 오래된 차 사진을 올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테크니션을 찾고 있는데 면접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사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회사 이름을 검색해보니 정말 존재하는 대기업이었습니다. 한성자동차 그룹의 연구개발센터 채용 담당자가 맞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도연은 면접을 위해 경기도 외곽에 있는 연구센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과 첨단 시설에 압도되었어요. 이런 곳에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습니다. 면접실에 들어가니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의 이력서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네요. 폐차장에서 10년 일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무 경험은 충분합니다. 면접관들이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때 실제 작업 테스트를 해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작업장으로 안내된 도연은 고장난 테스트 차량을 봤어요. 다른 지원자들이 고민하고 있는 사이 도연은 빠르게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연료 펌프와 점화 코일 문제였어요. 능숙하게 부품을 교체하자 10분도 안 되어 엔진이 돌아갔습니다. 면접관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6개월 계약직 테크니션으로 시작해 볼까요? 도연의 가슴이 뛰었어요. 폐차장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평가 후에 재계약을 검토하겠습니다. 어떠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도연은 들뜬 마음을 감출 수 없었어요. 드디어 인생이 바뀔 기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연이 식탁에 서류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였어요. 이제 정리하자. 지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새로운 직장 소식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제 좋은 직장을 구했어. 다시 시작해보자. 늦었어. 이미 마음은 정해졌어. 지연은 완고했어요. 더 이상 설득할 수 없다는 걸 도연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도연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4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짐은 내가 알아서 정리할게. 너는 내 길 가. 지연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도연은 거실에 혼자 남아 복잡한 심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끝과 시작이 동시에 찾아온 하루였어요. 결혼은 끝났지만 새로운 직장이라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간단한 짐만 챙겼어요. 옷가지 몇 벌과 폐차장에서 발견한 봉투를 작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30년 전 아기 사진이 여전히 궁금했어요. 폐차장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10년 넘게 일했던 곳이었지만 아쉬워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기술 있으면 정비소라도 차리지
왜 폐차장에서만 있었나 몰라. 동료 정우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큰 곳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장을 둘러봤어요. 10년간 자신의 청춘을 바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을 할 때였어요. 작은 고시원을 얻어 이사했습니다. 한성자동차 연구센터와 가까운 곳으로 정했어요. 월세는 비쌌지만 새 직장에서 받을 급여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렘과 불안이 교차했어요. 계약직이긴 하지만 대기업에서 일할 기회였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는다면 정규직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폐차장에서 발견한 사진을 다시 꺼내봤습니다. 혹시 새로운 직장에서 이 사진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한성자동차그룹이라는 큰 회사니까 뭔가 알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었어요. 30년 전 아기의 얼굴을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여전히 자신과 닮은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는 않았어요.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이 들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과거에 대한 궁금증은 잊고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한성자동차 연구개발센터에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계약직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실력으로 인정받아 정규직이 되는 게 목표였어요. 짐 한 보따리와 봉투 속 아기 사진만 챙긴 채 도연은 새로운 직장으로 향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지만 과거와는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었어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작은 고시원 방에 짐을 정리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폐차장에서 가져온 봉투와 그 안에 오래된 아기 사진도 함께 챙겼습니다. 한성자동차 연구개발센터 첫 출근 날 도연은 거대한 유리 건물 앞에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경비실에서 임시 출입증을 받고 들어서니 반짝이는 로비가 눈을 어지럽혔어요. 폐차장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가슴 안주머니에 넣어둔 사진 봉투가 자꾸 신경 쓰였어요. 과연 이곳에서 그 사진과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일단은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인사팀에서 안내받은 곳은 지하 1층 정비동이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기름 냄새와 함께 익숙한 공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폐차장과는 차원이 다른 첨단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팀장 김 과장이 도연을 소개했습니다. 계약직 테크니션으로 6개월 평가 후 재계약을 검토한다고 설명했어요. 정규직 연구원들이 도연을 힐끗 보더니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계약직이면 그냥 단순 정비만 하는 거죠? 한 연구원이 대놓고 물어봤어요. 김 과장이 당분간은 테스트 차량 점검과 기본 정비 업무를 맡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정규직들은 따로 모여서 식당으로 향했어요. 도연은 혼자 구석 테이블에서 김밥을 먹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정장 차림의 대화 내용도 고급 용어들로 가득했어요. 저 사람 폐차장에서 왔다면서요? 아무래도 학벌이 없으니까 임시로 쓰는 거겠죠. 기술은 있다고 하던데 과연 얼마나 할지. 멀리서 들리는 수군거림에 도연은 김밥 맛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폐차장을 그만둔 상황이라 참고 버텨야 했어요. 오후에 배정받은 업무는 테스트 차량들의 기본 점검이었습니다. 엔진오일 교환, 브레이크 패드 점검 같은 단순한 작업들이었어요. 하지만 도연은 성실하게 하나하나 체크해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조금씩 적응이 되기 시작했어요. 다른 테크니션들과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폐차장에서 쌓은 경험 덕분에 까다로운 문제들도 쉽게 해결했어요. 어느 날 신형 테스트카에 이상한 진동이 발생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연구원들이 원인을 찾으려 했지만 뚜렷한 해답을 찾지 못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차량 밑으로 들어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서스펜션 붓이 마모인 것 같습니다. 도연의 진단에 연구원들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실제로 부품을 교체하자 진동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날부터 도연을 보는 시선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실력이 괜찮네. 폐차장에서 10년 넘게 일했다니까 경험은 있을 거야. 인정받는 느낌이 새로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라는 벽은 높았어요.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 연구소에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한성자동차 그룹 회장님이 원래 시차를 오신다는 공지가 있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준비에 분주했습니다. 회장님이 오시면 인사만 간단히 하고 작업에만 집중하세요. 김 과장이 도연에게 당부했어요. 도연도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작업복을 정리하고 작업장을 깔끔하게 정돈했습니다. 오후 2시경 회장 일행이 연구소에 도착했어요. 한명도 회장은 60대 중반의 위험 있는 인상이었습니다. 비서들과 임원들이 따라다니며 설명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회장 일행이 정비동에도 들렀습니다. 김 과장이 앞서서 각 구역을 안내했어요. 도연은 멀리서 간단히 인사만 드리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마침 복원 중이던 클래식카에 문제가 생겼어요. 엔진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꺼졌습니다. 급하게 후드를 열고 엔진룸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엔진의 뜨거운 열기 때문에 작업복 지퍼를 가슴까지 내렸습니다. 안에 입은 티셔츠도 땀에 젖어 가슴 쪽이 살짝 비쳤어요. 그 순간 어릴 때 심장 수술로 남은 흉터가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차량 밑에서 작업을 마치고 나오는 도연을 회장이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연의 가슴에 있는 흉터를 본 순간 회장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에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중환자실에서 심장 수술을 받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한동안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연이 작업을 마치고 일어서서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왜 그렇게 자신을 보고 계시는지 알 수 없어서 당황스러웠어요.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만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하지만 눈빛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득했습니다. 시차를 마친 회장 일행이 떠난 후에도 도연은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왜 회장님이 그런 표정으로 자신을 바라봤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무슨 실수를 한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30년간 보관해온 앨범을 꺼내봤습니다. 어린 아들의 사진들과 함께 병원 기록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심장 수술 후 찍은 사진에서 아들의 가슴 중앙에 난 긴 흉터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설마 그 아이가? 회장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으니까요.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시선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왜 그렇게 자신을 바라봤는지 궁금했지만 답을 찾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구소 분위기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비서실에서 도연의 근무 상황을 자주 확인하러 내려왔습니다.
회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동료들도 도연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뭔가 특별한 구석이 있나? 혹시 회장님과 아는 사이인가? 궁금해하는 눈빛들이 부담스러웠어요. 도연은 그저 성실히 맡은 일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갖는지 알 수 없어서 불안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도연이라는 직원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지만 뭔가 눈에 띄는 구석이 있다고 덧붙였어요. 혹시나 해서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세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확신보다는 막연한 궁금증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서실장도 구체적인 이유를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도연도 조금씩 적응해 갔습니다. 처음에 당황스러움은 사라지고 평상시처럼 업무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가끔 비서실 직원들이 자신을 유심히 보는 것 같아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도연은 혼자 옥상에서 김밥을 먹고 있었어요. 멀리 한강이 보이는 전망이 좋았습니다. 폐차장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어서 마음이 조금 평온해졌어요. 그때 누군가 옥상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놀랍게도 회장이었어요. 도연은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앉아서 드세요. 저도 바람 쐬러 올라온 거예요. 회장이 의외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연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다시 앉았습니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죠?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적응은 잘 되고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회장의 시선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마치 오래된 지인을 대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회장이 떠난 후 도연은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 평범한 계약직 직원인데 왜 이런 관심을 받는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나쁘지 않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작은 고시원방에서 폐차장에서 가져온 봉투를 꺼내봤어요. 30년 전 아기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나일까?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오늘 회장님의 시선이 자꾸 신경 쓰였어요. 퇴근길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뒤돌아봤지만 특별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분 탓이겠죠. 하지만 그 시각 회장은 30년간 간직해온 앨범을 꺼내고 있었어요. 어린 아들의 사진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본 그 직원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주말이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월요일 아침 도연이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성자동차 연구소 전체에 긴급 공지가 내려왔습니다. 기밀 자료 유출 의심에 따른 전 직원 보안 점검 실시라는 제목이었어요. 회사에 도착한 직원들이 수군거리며 공지문을 읽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평온했던 연구소 분위기가 갑자기 경직되어 있었어요. 도연은 평소처럼 정비동으로 출근했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어딘지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서로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이런 일이 생기면 다 의심받게 되니까 조심해야 해. 김 과장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특히 계약직은 더 철저히 조사받을 거라고 덧붙였어요. 도연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오전 10시경 비서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도연은 무슨 일인지 모른 채 지정된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보안팀 직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박도연 씨죠? 앉으세요. 보안팀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투명한 비닐봉투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기밀 도장이 찍힌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들이 어디서 발견됐는지 아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본 적이 없는 서류들이었습니다. 박도연 씨 개인 사물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 말에 도연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의 사물함에서 그런 문서가 나왔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문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제 사물함에? 그걸 저희가 물어보는 거죠. 보안팀장의 목소리가 더욱 차가워졌어요. 도연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들어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직 신분으로 기밀 문서에 접근할 이유가 있나요? 없습니다. 저는 정비 업무만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사물함에서 이런 문서가? 도연은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넣어둔 것 같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회의실 밖으로 나오자 동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진 것 같았어요. 계약직 도연이 기밀 유출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진짜야? 도연이가? 계약직인데 무슨 기밀 문서를? 뭔가 수상했어. 동료들의 수군거림에 도연은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명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오후에 회장이 직접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규정대로 처리하되 절차는 공정하게 진행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CCTV를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보자는 지시도 함께 내려왔어요. 보안팀은 사물함 구역의 CCTV 영상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새벽 2시경 누군가 도연의 사물함 앞에서 뭔가를 넣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어요. 하지만 모자를 깊게 눌러 써서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도연 씨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 같습니다. 보안팀장이 회장에게 보고했어요. 하지만 진범을 찾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럼에도 도연은 징계 보류 상태로 분류되었어요. 수사가 끝날 때까지는 기밀성이 있는 업무에서 제외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사실상 격리 조치나 다름없었어요. 동료들은 도연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완전히 무죄로 판명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죄인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었어요. 점심시간에도 혼자 먹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김 과장이 위로해줬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이런 일이 생긴 이유를 알 수 없어서 더욱 답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옥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업무에서 제외되어 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강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을 달랬어요. 힘든 시간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급하게 일어나서 인사를 드렸어요. 앉아 있으세요. 저도 바람 쐬러 왔어요. 회장이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따뜻한 목소리였지만 걱정이 담겨 있었어요. CCTV 영상을 확인했는데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일 같습니다. 회장의 말에 도연은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적어도 자신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왜 저를 표적으로 삼았을까요? 그게 문제죠.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회장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뭔가 짐작되는 것이 있는 듯 했지만 확신할 수는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도연은 무거운 마음으로 회사를 나섰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게 되어 지하철이 붐비지 않았습니다. 혼자 앉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하철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에 들어섰어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었는데 오늘은 유난히 한산했습니다. 가로등 사이사이가 어둡게 느껴졌어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는데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도연이 걸음을 빨리 하자 뒤에 발소리도 빨라졌습니다. 뒤돌아보려는 순간 두세 명의 남자들이 갑자기 앞을 막았어요. 모두 후드를 깊게 쓰고 있어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박도연 맞지? 그중 한 명이 협박적인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도연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누구신데요? 별거 아니야. 그냥 조언해주려고. 남자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다른 남자들도 도연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높은 데 기웃대지 말라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직 몰라. 눈치가 참 없네. 그러더니 갑자기 한 명이 도연의 가슴팍을 밀쳤어요. 도연이 휘청거리며 뒤로 밀려났습니다. 다음엔 이런 식으로 안 끝날 수도 있어. 알아서 해. 남자들은 협박을 마치고 빠르게 사라져버렸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도착했어요. 손이 떨려서 열쇠를 제대로 끼우기가 어려웠습니다. 분명 자신을 표적으로 한 계획적인 일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회사에서의 기밀 유출 사건과 오늘 밤의 협박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시내 한 호텔의 최고급 스위트룸에서 통화가 이뤄지고 있었어요. 한명수 부회장이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귀에 대고 있었습니다. 일은 어떻게 됐나? 상대방의 대답을 들은 부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 정도로는 안 되겠군. 더 확실한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은데.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음엔 더 조용하게 처리하라고. 흔적이 남으면 안 돼. 부회장이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아름다웠지만 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뭔가 더 큰 계획을 세우고 있는 듯 했어요. 다음 날 도연은 어제 있었던 일을 회사에 신고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도 없고 오히려 더 위험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일단은 조용히 지켜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기밀 유출 사건 수사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다른 진전은 없었습니다. CCTV의 인물도 여전히 신원을 파악할 수 없었어요. 도연은 여전히 주요 업무에서 제외된 채 시간을 보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여전히 어색했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고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누군가 앞자리에 앉았어요. 올려다보니 회장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요즘 많이 힘들죠?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도연은 괜찮다고 답했지만 표정에서 피로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 회장의 말에서 확신이 느껴졌어요. 마치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였습니다. 그날 오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러 은밀한 지시를 내렸어요. 도연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조사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회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중요한 일임을 직감했습니다. 즉시 신뢰할 만한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어요. 도연은 아직 자신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대한 음모를 알지 못했어요. 단순한 기밀 유출 사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일이 또 일어날까봐 두려웠어요. 다행히 별일 없이 집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습니다.
창문 커튼을 꼼꼼히 쳐두고 문단속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제 도연의 평범했던 일상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회사에서는 의심받는 처지가 되었고 밖에서는 정체불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를 알지는 못했습니다. 폐차장에서 발견한 그 사진이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운명의 톱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회장 한명철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골목길 폭행 사건 이후 도연의 가슴 흉터를 다시 본 순간 30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되살아났어요. 어린 아들의 심장 수술 흉터와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비서실장을 긴급히 불렀어요. 김 실장, 박도연 그 직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 보세요.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할까요? 어린 시절, 특히 고아원 기록을 비밀리에 확인해 보세요. 혹시 모를 일이니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요. 비서실장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즉시 신뢰할 만한 조사업체에 의뢰했어요. 한편 도연은 연구소 지하창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보고서들을 정리하다가 흥미로운 자료를 발견했어요. 30년 전 자동차 사고 관련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장에 성심재단 지원 봉투 양식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자신이 폐차장에서 발견한 봉투와 똑같은 형태였어요. 이게 우연일까? 도연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점점 자신이 뭔가 큰일과 연관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3일 후 비서실장이 조사 결과를 가지고 회장 앞에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박도연 씨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5살 무렵 심장 수술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30년 전 수도권 종합병원에서 대수술을 받았다고 나와 있어요.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시기와 병원이 정확히 일치했어요. 또 다른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당시 성심고아원에서 근무했던 김영숙이라는 분을 찾아냈습니다. 현재 서울 근교에 거주하고 있고 30년 전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 약속을 잡아놨습니다. 내일 오후에 뵐 수 있어요. 회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30년 전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온 거였어요. 다음 날 오후 회장은 비밀리에 김영숙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여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랫동안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이야기를 드릴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30년 전 그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구급차가 고아원 앞에 멈췄어요.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5살 아이가 실려왔었습니다. 회장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아이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심장 수술이 급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지만 그 작은 얼굴에는 묘한 품격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기억나는 특징이 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가슴에 수술 흉터가 있었어요. 그리고 눈매가 참 특별했습니다. 깊고 슬픈 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혹시나 싶지만 김영숙이 말을 멈췄어요. 혹시나 뭐가요? 아니에요. 제가 너무 성급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요. 김영숙이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당시 제가 적어둔 기록입니다. 하지만 고아원 화재 때 많은 서류가 소실되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도연이라는 이름도 그때 저희가 지어준 거였거든요. 회장은 가슴이 뛰었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요? 글쎄요.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워낙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많거든요. 김영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그 아이를 후원했던 재단에 대해 기억하시는 게 있나요? 그것도 기억이 애매해요. 한성모 재단이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아요. 당시에는 여러 재단에서 후원이 들어와서 회장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김영숙의 증언은 분명 중요한 단서였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된 일이고 기억도 흐릿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김 실장, DNA 검사를 비밀리에 진행해 주세요.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합니다. 정말 진행하시겠습니까? 혹시 결과가 다를 수도. 그래도 확인해 봐야 해요. 이 마음을 정리하려면요. 회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동시에 두려움이 섞여 있었어요. 검사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될까요? 5일에서 일주일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한 결과를 위해 정밀 검사를 의뢰하겠습니다. 회장은 김영숙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이 이야기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확실하지 않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갖게 되었어요. 김영숙이 회장의 손을 잡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정말 회장님의 아들이라면 참 기적 같은 일이겠네요. 그날 저녁 회장은 서재에서 30년간 간직해온 스크랩북을 펼쳤습니다. 실종 사고 기사와 어린 아들의 사진들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사진 속 아들과 지금의 도연이 겹쳐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돌아온 거니? 아빠가 널 찾지 못해서 미안해.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30년간 가슴에 묻어둔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편 도연은 고시원방에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을 했어요. 30년 전 사진을 LED 스탠드 불빛에 비춰보던 중 사진 뒷면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를 발견한 거였습니다. 한성, 무슨 글자일까? 도연은 스마트폰 손전등을 켜고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손으로 쓴 듯한 글씨체였지만 너무 흐려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확대해봤어요. 그러자 희미하게나마 한성병원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한성병원? 한성자동차와 관련이 있는 건가? 도연의 가슴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한성병원을 검색해봤어요. 30년 전 존재했던 종합병원으로 현재는 한성의료재단으로 이름이 바뀌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한성의료재단, 한성자동차그룹 계열이네. 도연은 점점 더 큰 미스터리에 빠져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와 어린 시절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니요. 회장의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조마조마한 일주일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밤 회장은 잠을 설쳤습니다. 30년간 기다린 진실이 곧 밝혀질 거였어요. 그러나 부회장 한명수는 이런 상황을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한명수는 측근을 불렀어요. 형님이 박도연이라는 놈을 조사하고 있다더군. 뭔가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DNA 검사까지 의뢰했다는 첩보가 들어왔습니다. 측근의 말에 한명수의 얼굴이 싸늘해졌어요. DNA 검사? 설마 그놈이 형님의.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한명수는 내심 불안했습니다. 30년 전 그 교통사고 당시 상황이 뇌리에 스쳤어요. 은밀하게 법무팀 일부를 접촉해봐. DNA 검사 결과에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하지만 회장님 측 보안이 매우 삼엄합니다. 돈으로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 앞날이 걸린 문제야. 한명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부회장의 초조함과 위기감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어요. 이 시점까지 회사 내부에서는 이런 일들이 단순한 권력 싸움 루머 정도로만 여겨졌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어요. 곧 모든 것이 드러날 운명이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었어요. 매일 성실히 일하며 새로운 직장에 적응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점심시간 도연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누군가 자신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뒤돌아봤지만 특별한 사람은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시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화장실을 다녀올 때도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혹시 회사에서 내가 무슨 문제를 일으킨 건가? 도연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30년 전 사진을 다시 꺼내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진 뒷면에 한성병원 글씨가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내가 정말 그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걸까? 그리고 왜 한성자동차에서 일하게 된 걸까? 모든 것이 우연이라기에는 너무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회장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며칠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도연 회장 그리고 부회장의 운명이 완전히 바뀔 거였어요. 3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는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회장에게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거렸어요. 30년 동안 기다려온 답을 곧 알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상하게도 회장은 그 일주일 동안 도연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 했어요. 연구소를 시찰할 때마다 도연을 불러 함께 다녔습니다. 도연 씨, 차 한 대 가져와 보세요. 같이 시승해 볼까요? 네. 저 같은 신입이 회장님과 함께요? 괜찮습니다. 당신의 솜씨를 직접 보고 싶어요. 도연은 어리둥절했지만 회장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어요. 함께 차를 타고 연구소 주변을 천천히 돌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차를 좋아했나요?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고아원에 있을 때부터 자동차 그림을 자주 그렸어요. 언젠가는 멋진 차를 만들고 싶었거든요. 고아원, 힘들지 않았나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버틸 수 있었어요. 특히 후원해주신 재단 덕분에 심장 수술도 받을 수 있었고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재단이 바로 자신이 운영하는 한성재단이었다는 사실을 도연은 모르고 있었어요. 며칠 후 저녁 회장은 술에 취한 채 도연을 불렀습니다. 회장실에는 둘만 있었어요. 도연 씨, 혹시 부모님 얼굴이 궁금한 적 없었나요?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궁금했어요. 밤마다 부모님이 어떤 분들일지 상상해 봤거든요. 도연이 쓸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이제는 포기했어요. 30년이 넘었는데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건 아마 저를 찾고 싶지 않으신 거겠죠. 회장의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DNA 검사 결과를 먼저 확인해야 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 후 비서실장이 밀봉된 봉투를 들고 회장실에 찾아왔습니다. 회장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회장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봉투를 뜯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결과지를 펼치는 순간 회장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하지만 한 문구만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자관계 확률 99.9%. 회장이 책상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아들이 정말 눈앞에 있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기쁨과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구나.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렸어요. 회장님, 언제 도연 씨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조금 더 생각해 봐야겠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아이가 충격받을 것 같아서. 하지만 부회장님 측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빨리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같은 시각, 도연은 연구소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던 중이었는데 복도 모퉁이에서 낯선 목소리들이 들려왔어요. 박도연 그놈, 언제까지 놔둘 거야? 부회장님이 조만간 처리하라고 하셨어. 어떻게? 일단 회사에서 쫓아내고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써야지. 도연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험담이 틀림없었어요. 왜 자신을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 걸까요? 급히 그 자리를 벗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어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도연은 점점 자신이 누군가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누가 그러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날 저녁 늦게 회장은 혼자 서재에 앉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30년 동안 널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회장은 마음속으로 수없이 사과했습니다. 한편 부회장 한명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측근들을 불러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형님 움직임이 너무 수상해. DNA 검사까지 했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해 봤나? 아직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측 보안이 너무 철저해서요. 한명수가 짜증스럽게 혀를 찼어요. 그럼 박도연 그놈을 직접 처리해야겠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일단 회사에서 내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명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올린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작정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출근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이 자신을 보는 시선이 어제와 달랐어요. 마치 자신을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내가 뭔가 잘못했나? 도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시간 회장은 혼자 있고 싶어서 도연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서재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다시 꺼내보며 깊은 고민에 잠겼어요. 친자관계 확률 99.9%.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도연이 정말 자신의 아들이었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까?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막막했어요. 갑자기 도연이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들어가도 될까요? 아, 그래요. 들어오세요. 회장이 서둘러 DNA 검사 결과지를 서랍에 넣었어요. 무슨 일인가요? 최근에 제가 회사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을까요? 도연의 불안한 표정을 보니 회장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걸 말해주고 싶었어요. 도연 씨, 회장이 말을 시작하려다가 멈췄습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말하면 아이가 충격받을 것 같았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오히려 당신은 우리 회사의 소중한 인재예요. 정말요? 그럼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세요.
도연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회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 말해야 할까? 어떻게 말해야 할까? 30년 만에 찾은 아들 앞에서 회장은 그 어떤 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부회장 한명수가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형님, 요즘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쁘신가요? 한명수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별일 없어? 왜? 박도연이라는 직원 때문에 뭔가 조사를 하고 계신다던데요? 회장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회장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그냥 인사관리 차원에서 알아본 거야. 그런 거라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시지 그러셨어요?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 형님, 혹시 그 직원이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겁니까? 한명수가 날카롭게 물었어요. 회장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아직 도연에게도 말하지 않은 비밀을 부회장에게 먼저 털어놓을 수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야기하자. 지금은 좀. 형님. 한명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도 이 회사의 부회장입니다. 중요한 일이라면 미리 알려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회장과 부회장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명수야, 진정해. 때가 되면 모든 걸 말해줄게. 언제요? 언제가 그때입니까? 한명수의 목소리에 불안과 초조함이 배어 있었어요.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한명수가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중얼거렸어요. 형님이 이상해지고 있어. 혼자 남은 회장은 다시 DNA 검사 결과지를 꺼내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용기를 내야 하는데. 회장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3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그 마지막 용기를 내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회장 한명철은 여전히 도연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서재에서 DNA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용기를 내려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30년 전 사고에 대한 의혹이 계속 커지고 있었습니다. 김영숙의 애매한 증언, 불완전한 고아원 기록들,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30년 전 사고 관련 자료를 모두 다시 수집해 보세요. 어떤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장 수습 담당자 명단, 당시 보고서, 작성자들, 모든 관련 인물들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며칠 후 비서실장이 두꺼운 파일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30년 전 자료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무엇을? 사고 현장 수습을 담당했던 직원들의 명단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부회장님과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에요. 회장이 명단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정말로 한명수와 관련된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많군.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비서실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당시 아이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서 담당자도 부회장님과 알던 사이였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점점 확신이 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급히 열리며 한명수가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얼굴이 창백하고 불안해 보였어요. 형님, 이제 그만하세요. 한명수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뭘 그만하라고? 박도연 그놈 때문에 회사 전체가 시끄러워지고 있다고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야? 형님이 그놈한테 특별 대우하는 게
너무 눈에 띈다고요. 혹시 정말로 한명수가 말을 멈췄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너무 많은 걸 드러낼 뻔했어요. 혹시 정말로 뭐? 회장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심하시라는 말씀이에요. 한명수가 어색하게 대답하며 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그를 붙잡았습니다. 명수야, 앉아. 우리 이야기를 해야겠어. 무슨 이야기요? 30년 전 이야기 말이야. 한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0년 전에 뭔 일이 있었나요? 저는 잘 모르는데. 정말 모르나? 내 아들 현이가 실종됐을 때 넌 어디 있었지? 그때는 저도 어렸으니까. 한명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회장이 서재 금고에서 낡은 파일을 꺼냈습니다. 30년간 보관해온 사고 관련 서류들이었어요. 이 보고서들을 다시 정밀 분석해봤어. 뭔가 이상한 점이 많더군. 이상한 점이요? 사고 현장에서 아이를 찾지 못했다는 보고서인데 서명한 사람들이 모두 내가 아는 사람들이야. 우연치고는 너무 많지 않나? 한명수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그건 우연이겠죠. 우연? 그래서 오늘 아침에 경찰에 정식 재조사를 의뢰했어. 뭐라고요? 한명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수사하겠다고 했지. 혹시 은폐된 게 있다면 모두 밝혀낼 거야. 형님, 그럴 필요까지는. 왜? 뭔가 불편한 일이라도 있나? 회장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한명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들통날 위기에 처한 거였습니다. 형님, 제발 그만하세요. 왜 그만해야 하지? 내가 내 아들을 찾는데 그 아이는 죽었어요. 30년 전에 이미. 한명수가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지? 저는 그냥. 명수야, 정직하게 말해. 30년 전 그날 밤에 정확히 뭐가 일어났는지. 회장이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어요. 한명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추러요. 형님, 정말 몰랐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은. 뭔 일이 일어났다는 거야? 아이가 살아있다는 걸 알았어요. 사고 직후에. 회장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럼 왜 말하지 않았어? 한명수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진짜 이유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형님, 솔직히 말하겠어요. 처음에는 정말 회사를 걱정해서였어요. 그런데 뭐? 형님이 아이를 찾지 못해서 무너지는 걸 보면서 이상한 마음이 들었어요. 회장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늘 형님은 완벽했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아버지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저는 늘 그림자였어요. 한명수의 목소리에 30년간 쌓인 질투가 배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 실종 사건으로 처음으로 형님이 약해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때 생각했죠. 이제 내가 형님을 도와야 하는 때구나. 내가 회사를 지켜야 하는구나. 그래서 아이를 숨긴 거야? 처음엔 정말 일시적으로만 생각했어요. 형님이 안정될 때까지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명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만약 아이가 돌아오면 형님은 다시 완벽한 아버지가 되고 저는 다시 그림자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후계자가 되면 제 자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회장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생의 마음 깊은 곳에 이런 어둠이 있었다니요. 회장이 분노로 떨었습니다. 넌 30년 동안 내가 죽은 아이를 그리워하며 고통받는 걸 지켜봤단 말이야? 형님을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지키려고 내 아들을 숨기고 있으면서. 회장이 책상을 쾅 하고 쳤어요. 그 순간 회장실 문이 열리며 도연이 들어왔습니다. 회장이 급히 불렀던 거였어요. 회장님, 급히 부르셔서.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부회장의 창백한 얼굴과 회장의 분노한 표정을 보았거든요. 도연 씨, 잠깐 기다려주세요. 회장이 한명수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명수야, 마지막으로 묻겠어. 30년 전 그날 밤 정확히 뭐가 일어났지? 한명수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가, 도연이가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았어요. 그때 사고 순간을 기억해낼까봐 무서웠어요.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낸 거예요. 이름도 바꾸고 모든 기록도 조작했어요. 도연이 충격을 받아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라는 걸 직감했어요. 회장이 도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아, 이제 모든 걸 말해줄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넌 내 아들이야. 3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아들 한도연이야. 도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도연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운 이야기였어요. 말이 안 돼요. 저는 고아예요. 부모님이 없는 고아라고요. 도연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갑자기 아들이라고 하면서 진정하라고요? 도연이 흥분해서 방을 서성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회장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아들아,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도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저는 누구의 아들도 아니에요. 평생 혼자 살아왔어요. 회장이 DNA 검사 결과지를 건넸어요. 이걸 봐. 친자 확률 99.9%야. 확실해.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받아봤습니다. 정말로 친자 관계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이건 조작일 거예요. 조작이 아니야. 정밀 검사를 3번이나 했어. 도연이 결과지를 들여다보며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여러 생각이 뒤섞였어요. 정말일까? 내가 정말 이분의 아들일까? 그럼 왜 이제야 나타나신 거지? 내가 고아원에서 겪었던 모든 일들은 뭐였던 거지? 한참 후 도연이 조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래. 넌 내 아들이야. 한도현. 그게 내 진짜 이름이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와 기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왜 이제야 찾아주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아버지. 그래. 내 아들이야. 내가 30년 동안 찾던 아들이야.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평생 꿈꿔왔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도연이 처음으로 그 단어를 입에 담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이름이었어요. 회장이 도연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아버지, 정말 제 아버지신 거예요? 그래, 내 아들이야. 내가 그토록 찾던 아들이야.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버지와 아들의 재회였어요. 한명수가 그 광경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형님, 저는 정말. 명수야, 넌 이제 내 동생이 아니야. 회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내 아들을 숨기고 내가 고통받는 걸 지켜봤잖아. 그런 내가 어떻게 내 동생이겠어? 형님, 제발.
당장 회사에서 나가.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한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정말 회사를 지키려고 한 일이에요. 용서? 30년이야, 30년.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기나 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이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다시 만났잖아요. 회장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아들이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니요. 그래. 이제 우리가 함께 있으면 되는 거야. 한명수는 결국 회장실에서 쫓겨났습니다. 30년간 쌓아 올린 지위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였어요. 하지만 한명수는 문 앞에서 돌아서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님, 후회하실 거예요. 30년 전 진실이 모두 밝혀지면 형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소리야? 저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형님도 아시잖아요. 그날 밤에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명수의 눈에 위험한 빛이 돌았습니다. 만약 제가 모든 걸 폭로한다면, 언론에 검찰의 모든 진실을 말한다면,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저를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한명수가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형님.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복도에서 한명수와 마주친 회사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회장의 표정이 너무 무서워 보였거든요. 한명수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계획을 앞당겨야겠어. 형님이 생각보다 빨리 움직이고 있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전 그날 밤에 모든 증거를 준비해. 나만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해. 한명수의 목소리에 복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시각 회장실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이 30년간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아버지를 찾았으니까요. 회장이 30년 전 사진들을 꺼내 보여줬어요. 어린 도연의 모습이 가득했습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서 매일 널 그리워했어. 저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누구신지 너무 궁금했어요. 이제야 알게 됐네요. 회장이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는 아빠가 널 지킬게. 다시는 혼자가 아니야. 네, 아버지. 도연의 목소리에 행복이 가득했어요. 그날 저녁 뉴스에서 한성자동차 그룹의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성자동차 한명철 회장이 30년 전 실종된 아들을 찾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부회장 한명수가 30년간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 임직원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박도연이 회장의 아들이었다니요. 폐차장 동료들도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덕배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도연이가 그렇게 특별했구나. 역시 혈통은 못 속이는 건가. 지연도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이혼한 남편이 재벌가 아들이었다니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도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밤 아버지와 아들은 회장 저택에서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아, 이제부터는 이 집이 내 집이야.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어제까지만 해도 고시원에서 혼자 살았는데 그런 날들은 이제 끝났어. 앞으로는 아빠가 항상 곁에 있을 거야. 도연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30년간 감춰져 있던 진실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한 가족이 다시 만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한명수는 자신의 저택에서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부터 자신과 함께 일해온 측근들이 모였어요. 형님이 나를 완전히 제거하려고 하고 있어.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30년 전 그날 밤에 진짜 진실을 폭로할 거야. 형님만 피해자가 아니라는 걸 세상에 알려주겠어. 한명수의 눈에 복수심이 타올랐습니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면 모든 걸 털어놓을 거야. 그때 형님이 얼마나 절망할지 보자고. 측근 중 하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부회장님도 더 큰 위험에. 상관없어. 이미 끝난 거야. 그럼 차라리 모든 걸 끝장내겠어. 한명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형님,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어. 진짜는 이제부터야. 검은 밤하늘 아래 두 형제 사이에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30년 진실이 폭로된 지 3일이 지났습니다. 회장과 도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한명수는 약속대로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측근들이 긴급히 소집되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까? 네, 부회장님. 30년 전 그날 밤에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명수가 두꺼운 파일을 받아봤습니다. 30년간 숨겨온 또 다른 비밀들이 들어있었어요. 이번엔 형님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나만 악역이 될 순 없어. 한명수가 냉소적으로 웃으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자들을 모아주세요. 중대 발표가 있을 거니까. 그 시각 한성그룹 저택에서는 회장과 도연이 조용한 아침을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아, 오늘 회사에서 공식 발표를 하려고 해. 내가 후계자라는 것을.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지? 너무 갑작스러운 건 아닐까요? 아니야. 이제 모든 걸 정리할 때가 됐어. 회장의 눈에는 확신이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비서실장이 급하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무슨 일이야? 부회장님이 언론에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30년 전 사고에 회장님도 연루되어 있다고.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뉴스를 켜봐. TV 화면에 한명수가 나와 있었어요. 기자들 앞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만 피해자가 아닙니다. 30년 전 그날 밤 형님도 진실을 알고 계셨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어떤 말씀이신가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형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회사 이미지 때문에 침묵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도연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설마.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야. 나는 정말 몰랐어. 하지만 한명수는 계속해서 거짓 증거들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보세요. 형님의 서명이 있는 은폐 지시서입니다. TV 화면에 조작된 서류가 나왔어요. 회장의 서명과 비슷한 글씨로 만들어진 가짜 문서였습니다. 아들아, 저건 조작된 거야. 내가 그런 문서에 서명한 적 없어. 믿어요, 아버지. 도연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여론은 이미 들끓고 있었어요. 한성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장이 급히 회사로 향했습니다. 도연도 함께 따라갔어요. 회사에 도착하니 기자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지며 질문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부회장의 주장이 사실입니까? 30년간 진실을 숨기신 건 맞습니까?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두 거짓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추궁했습니다. 회장실에 도착한 후 회장은 비서실장을 불렀어요. 김 실장, 30년 전 모든 기록을 다시 정밀 조사해 주세요. 한명수가 조작한 증거들의 허점을 찾아야 해요.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도연이 회장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한명수 부회장을 직접 만나보겠어요. 위험해.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할지 몰라. 괜찮아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니까. 도연이 한명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부회장님. 오, 박도연. 아니, 한도연인가? 뭘 하러 왔지? 한명수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 난 진실을 말한 것뿐이야.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부회장님이 혼자 꾸민 일이잖아요. 증거가 있나? 한명수가 조작된 서류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이 문서가 말해주잖아. 내 아버지도 공범이야.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문서에는 이상한 점이 많아요. 뭐라고? 날짜부터 이상해요. 30년 전 그 시기에는 이런 형식의 공문을 사용하지 않았거든요. 도연이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이 종이의 재질도 이상해요. 30년 전 종이치고는 너무 새 것 같아서요. 한명수의 얼굴이 당황스러워했어요. 말도 안 되는. 제가 폐차장에서 일하면서 온갖 종류의 오래된 서류를 많이 봤거든요. 보험 서류, 등록증, 점검증. 진짜 30년 된 종이는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도연의 분석이 계속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서명이에요. 너무 또박또박 써 있어요. 그게 뭐가 이상해? 급하게 은폐 지시를 내리는 상황에서 이렇게 정성스럽게 서명할까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형님만 잘못한 게 아니에요. 저만 악역이 될 순 없어. 한명수가 3일 전에 했던 말이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건 어떻게? 부회장님이 저희에게 협박할 때 녹음해뒀거든요. 이것만으로도 부회장님의 거짓 증언이 증명됩니다. 한명수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그때 회장실 문이 열리며 회장과 검찰 수사관들이 들어왔어요. 한명수, 허위 증언과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한명수, 허위 증언과 증거 조작 혐의로 긴급 체포한다. 뭐라고? 조작된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필적 감정 결과 회장님의 진짜 서명과 완전히 다른 것으로 판명됐어. 검찰이 감정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도연 씨가 지적한 종이 재질 분석 결과도 나왔어. 이 종이는 최근 3개월 이내에 생산된 것으로 확인됐지. 한명수의 얼굴이 완전히 창백해졌습니다. 또한 이 녹음 자료는 결정적 증거야. 조작 의도를 스스로 인정한 거나 다름없어. 검찰이 한명수를 체포하기 시작했습니다. 형님도 똑같아요. 형님도. 명수야, 이제 그만해. 30년간 충분했어. 회장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동생을 잃는다는 아픔이었습니다. 한명수가 끌려가면서 마지막으로 소리쳤어요. 후회할 거야. 형님도 후회할 거라고. 하지만 이미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날 저녁 한성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장과 도연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한성자동차그룹 회장 한명철입니다. 기자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 부회장의 허위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증거 조작이 밝혀졌고 검찰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발표드립니다. 제 옆에 서 있는 이 사람은 30년 전 실종된 제 아들 한도연입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앞으로 도연이는 한성그룹의 후계자로서 회사를 이끌어갈 예정입니다. 회장이 도연을 바라봤어요. 도연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연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당당했어요. 30년 동안 고아로 살아오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성그룹을 더 나은 회사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자회견장에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 시각 TV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지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폐차장에서는 덕배와 동료들이 환호하고 있었어요. 우리 도연이가 정말 대단해졌네. 성심고아원에서는 순자 선생님이 눈물을 흘리며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정말 잘 됐구나. 기자회견이 끝난 후 회장과 도연은 한성자동차 테스트 트랙으로 향했습니다. 새로 개발한 친환경 전기차 2대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아들아, 이제 우리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거야. 네, 아버지. 두 사람이 각각 차에 탔습니다. 준비됐나? 네. 2대의 차가 동시에 출발했어요. 나란히 트랙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운전하면서 생각했어요. 폐차장에서 망가진 차를 고치던 손이 이제는 미래의 차를 몰고 있구나. 아들아, 어떤 기분이야? 무전기로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새로운 시작 같아요, 아버지.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2대의 차가 석양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버려졌다고 믿었던 모든 시간들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줬구나. 고아원에서의 외로움, 폐차장에서의 힘든 노동, 결혼 생활의 아픔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준비였어. 그는 이제 알고 있었어요. 진짜 가족의 의미를, 진짜 사랑의 힘을 말이에요. 트랙 위에서 2대의 차가 나란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었고 도연의 새로운 인생도 시작되고 있었어요. 며칠 후 성심고아원의 새로운 건물이 착공되었습니다. 한도연 후계자의 첫 번째 사업이었어요. 더 이상 아이들이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도연이 순자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도연아, 내가 정말 자랑스러워.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날 저녁 아버지와 아들은 저택에서 조용히 저녁을 먹었어요. 아들아, 후회하지 않나? 뭐려? 이렇게 갑자기 모든 게 바뀌어서 말이야. 도연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혀요. 아버지와 함께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 아들아. 정말 고마워.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헤어져 있던 부자가 다시 만나 함께 미래를 꿈꾸고 있었어요. 도연의 새로운 인생이 지금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30년 동안 서로를 몰랐던 부자. 하지만 인생은 언제나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가장 큰 기적을 가져다 줍니다. 폐차장에서 망가진 차를 고치던 남자가 알고 보니 30년 전 실종된 재벌의 아들이었고 평생 아들을 잃고 살아온 아버지는 마침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았습니다. 상처도 있었고 오해도 있었지만 그 모든 시간을 넘어서 두 사람은 다시 가족이 되었죠. 도연이의 새로운 인생, 그리고 한성그룹의 새로운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누군가의 삶은 우리가 모르는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연극장 오네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